그래서 실제로 거시 데이터에서 혹은 성장 관련해서 일본 데이터를 같이 보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90년대에 있었던 일련의 그 플라자 합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지만 일본이 왜 한국을 그렇게 견제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전 경제학자로서 이런 요소도 어,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뭐 1인당 소득 수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견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데이터를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2만 부를 넘지 못하고 있죠. 2만 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연두색, 초록색 그래프가 바로 차이나인데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빈곤 국가였었고요. 한 90년 전까지, 요 시기 전까지는 이제 빈곤국이라고, 그러니까 LDC라고 부르는데요. Less Developed Country라고 이제 구분이 됐었는데, 이후에 이제 개혁 개방 시기 이후에 이제 소득 수준이 빠르게 늘어난 걸 여러분 보실 수 있고, 근데 잘 보시면, 제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잘 보시면 어, 여기 성장세가 둔화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건가요? 확대? 네. 예. 어디 갔죠? 너무 확대를 해서. 자, 여기 어디? 예, 여기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패턴이 최근에 이렇게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약간 성장세가 이전과 같지 않게 약간 둔화되는 것을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앞으로 몇 년간 데이터를 조금 더 관찰을 하면 어떤 패턴을 보이게 될지도 좀 관심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호플리 한국은 전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을지는 자신은 없지만 갔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적어도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가 생기는 것 같고, 또 여기서 또 하나의 클러스터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국가들이 따라갈 수 있을지는. 실제로 수렴 현상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이제 앱솔루트 컨버전스의 형태가 아니라 모두 다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갖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비슷한 어떤 뭐랄까요,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1인당 소득 수준이 이제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여기서 많이는 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섹션은 성장 비용에 따른 이야기인데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를 이제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은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경제 여건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 성장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평균적인 국민의 연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전부 다 늘어난다면, 용돈이 늘어나도 좋은데,
것이죠. 전반적으로 나의 구매력이 증가한다면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직접적인 편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사망률도 현저히 낮아져서 생존율이 높아질 것이고요. 수명도 연장이 되고 전반적인 보건 환경이라든가 생활 여건도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비용도 반드시 수반됩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그다음에 자원 고갈, 지구 온난화, 소득 불평등 이런 불편한 것들 우리들에게 불편한 것들이 이제 비용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기술 발전과 노동의 대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과거에 산업혁명 시절에 러다이트 무브먼트라고 해서 그때 당시 새로운 기계들이 계속해서 발명이 됐습니다. 그러한 기계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레이버 세이빙하는 테크놀로지였던 거죠. 노동을 절약하는 형태. 전보다 더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도 전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었던 형태의 기술 발전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기존에 투입되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기계가 혹은 자본이 혹은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현상들이 산업혁명 시기에 나타났고 러다인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테크놀로지를 파괴하는 그런 일종의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바로 러다인 무브먼트의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적기를 이제 부수는 그런 행위인 것이고요.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과연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자동화죠. 그렇죠? 오토메이션이라든가 혹은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이 과연 노동을 대체할 것인가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매우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20년 정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인터넷의 활용이 매우 보편화된 시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난 해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00년 이후 지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10년 동안은 이제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기술 발전이라든가 혹은 뭐랄까요? 노동을 대체하는 형태의 자본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오토메이션이나 AI 같은 것들이 노동을 대체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job 일자리라고 하는 것과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의 그 스킬을 구분할 수 있어요.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여러분 아직 그 경제학 원론 정도의 그 백그라운드밖에 없으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용어들을 쓰면 충분히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고숙련 노동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숙련 노동자라고 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라고 경제학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숙련 노동자들이 있고요. 저숙련 노동자들은 흔히 우리가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 수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오토메이션과 AI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쪽도 아니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미들 레인지에 있는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매뉴얼리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